최근 시장은 달라진 물가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합니다. 1월 미국의 CPI, PPI가 반등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죠. 그동안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지다가 이번 달 재차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몇 달 전부터인가요? 물가 반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진로 임대료도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더 나아가서는 주택가격이 들썩이는 모습까지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이번 CPI 주거비가 문제였는데요. 다만 주거비를 제외해놓고 물가를 보게 될 경우 CPI YY가 1.5%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2달 전부터 CPI를 말씀드릴 때 꼭 이 주거비를 제외한 차트 물가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주거비이기 때문에 주거비를 빼고 물가의 흐름을 보자라는 취지로 2달 전부터 넣었습니다. 보시면 YY 1.5% 상승률 둔화세가 뚜렷하게 잡히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목표 물가 2% 이내로 접어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형된 몇 개의 물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결국 주거비 문제다. 그것도 자가주거비 측정 부분에 있어서 결국 주택가격 상승이 이러한 주거비, 자가임대료를 측정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주택가격이 반등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주택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의 가격이라는 점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한두 개의 왜곡된 데이터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죄다 뒤틀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를 헤드라인 자체로만 보게 되면 매번 그랬듯 역사에서 경기 침체를 제대로 대비한 애널리스트가 없고 경제학자가 없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상을 보지 않고 그 내면 오히려 실물 경제단에서 움직이는 그 부담을 보거든요. 그래야만 실제 경제지표가 왜곡된 부분을 우리가 속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트리거 하나만 생기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게 늘 과거 패턴처럼 일어났던 그런 현상입니다. 네, 보시면 CPI, PPI를 이번 1월달 PCE 발표를 앞두고 환산한 내용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데 1월 핵심 PCE는 MOM 0.41%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그래도 상승률이 가장 크게 집계가 되는 겁니다. 다만 헤드라인은 0.34%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YOY로 봤을 때는 2.8%, 2.4%로 전달보다는 좀 소폭 낮아지는 모습,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당분간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PCE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상반기 중에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면 이를 국채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5%가 넘던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져서 3.8까지 떨어졌죠. 이 무렵에 어느 정도 쏠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개인적으로는 보유 중이던 TMF를 모두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2월, 3월 달 들어서 재차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여러 가지 재무부 채권 발행 물량도 있었지만 물가 반등에 대한 우려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개인적인 생각이었죠. 보시면 소상공인이 보상계획 데이터가 임금 상승률을 선행해서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높아졌다 이거죠. 더불어서 제품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한 부분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당분간 CPI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3.8까지 떨어진 시장금리가 너무 쏠림이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기가 2월, 3월 달쯤 될 것 같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2월 중순부터 점차 다시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다시금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TMF 담을 비중의 한 50% 넘게 정도 담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제나 현금 비중 30% 룰은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결국에는 저는 지금의 물가 상승, 이게 지속 가능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착시 효과가 나타났을 때 물가에 대한 착시 효과라든지 고용에 대한 착시 효과,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대부분 경기가 좋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여태까지 연착륙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들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는 좋지 않은데 데이터가 계속 좋게 나오다 보면 결국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점차 압박의 강도가 세질 것이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끈질긴 물가로 인해서 연준의 피벗은 상당히 늦춰져 있죠. 시장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진입하기 나쁘지 않은 그 시점까지 도달했다고 보고요. 이렇게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될수록 실물 경기를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국채 투자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4년도부터는 시장 금리가 오르면 오를 때마다 매수하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높아진 금리 결국 실물 경기 압박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레벨이면 진입하기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금리 레벨이 보시면 1년 전 SBB 파산 때보다 높은 수준이죠. 우리가 체감상 5%에서 떨어지다 보니 지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1년 전 SBB 파산 때보다 레벨이 높은 구간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먼저 2개의 영상을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실 4개월 전에 올렸던 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 이번 위기는 CLO 위험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제가 10개월 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두 배제해놓고 CLO에 집중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4개월 전에 올린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CLO 부분까지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최근 버전까지 업데이트된 내용, 연체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을 담았으니까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리파이낸싱 리스크와 성격이 같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실물 경기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이는 매우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금리가 낮았을 때 빌린 대출이 금리가 높아졌는데 아무런 영향 없이 아무런 충격 없이 기업이 성장한다거나 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요. 결국 리파이낸싱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24년부터 실물 경기에 미치는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었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죠. 이 자본 확보성이 악화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위험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내관 같은 거라서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많이 언급되는 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평균 이자율이 23년 2분기 기준으로 6.6% 수준이거든요. 지금 시장 금리가 4.2%니까 10년물 시장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2년만 하더라도 3.8%였으니까 1년 만에 크게 오른 것이죠. 이자 부담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은행들이 대출 관리를 까다롭게 하고 있죠. 최근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은행들도 더러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건수가 눈에 띄게 줄은 것입니다.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 대출 건수가 줄고 대출 이자가 상승하게 되죠. 이러면 24년도 상업용 부동산 매수자들이 자본 조달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거의 산수에 가까운 얘기죠. 게다가 향후 2년 내에 9천억 달러의 대출이 만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그 기본 영상에 다 담은 내용들이니까 먼저 한번 좀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렸고 결국 지금처럼 이자가 계속 높아지고 은행들은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면 재융자가 어렵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23년 이후 24년부터 만기에 도달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절대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지금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 위험 중에서도 대형은행에 국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상업용 부동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비은행, 특히 중소형 은행의 비중 적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보시면 대형은행에 비해서 소형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4.4배나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비중은 60%로 61% 정도로 갖고 있지만 비은행 기관, 보험회사가 13%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CMBS가 15%나 됩니다. 합치면 적지 않은 비중이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테스트는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은행에 해당되는 거죠. 비중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소형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기관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24년 1월 현재 상업용 부동산 CMBS의 연체율이 4.66%로 집계가 됐습니다. Y5, Y료 무려 172bp나 상승을 한 것이에요. 그래프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오피스 부분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여기서 파산이 확정된 대출을 제외하게 되면 이 연체율이 4.88까지 높아집니다.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CMBS의 연체율이 10% 무렵이었으니까요. 지금 적지 않은 수준의 연체율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기울기죠. 1년 전 CMBS의 연체율이 2.94에 불과했는데 6개월 만에 4.41까지 치솟았고, 이게 지금 4.6, 그리고 파산이 확정된 대출을 반영하게 되면 4.88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자산을 세분화하면 더 심각성이 보이는데요. 오피스의 연체율은 23년 9월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6.3%나 치솟았습니다. 1년 전에 오피스 연체율이 1.86이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1년 만에 6.3%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심각하다라는 뜻이죠. 6개월 전이 4.96이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오피스 연체율,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 아까는 CMBS를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CLO에 대한 연체율입니다. 23년 12월 CLO 전체 연체율이 무려 6.18%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4분기 가파르게 오른 이 연체율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CLO의 문제에 제가 10개월 전에 올렸던 이 영상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는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9월만 하더라도 3.3%에 불과했었습니다. 이게 무려 285bp나 1개 분기 만에 증가를 한 것이죠. 1년 전에는 2.67이었어요. 너무나 빠르게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피스 연체율이 주도를 했는데 23년 12개월 기준으로 16.95% 연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YOY로 무려 502bp나 증가를 한 수준이고, 오피스 다음으로는 복합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에 가까운 연체율을 보이고 있고요. QOQ로도 473bp, 너무나 가파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체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24년 들어서 본격화됐다라는 것이고, 지금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대형은행들의 국한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소형 은행은 배제하고 은행이 아닌 CMBS나 기타 비은행 기관들도 상업용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솟게 되는 연체율에 대한 부분을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CLO라는 상품의 특성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리스크를 낮췄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CLO인데, 오히려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촉발하면서 기업들의 리파이낸싱이 겹치게 된다. 이러면 정말 CLO로 인한 이번에 금융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제가 10개월 전에 올린 영상, 지금은 현재 그런 모습대로, 그런 양상대로 연체율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월 CPI, PPI 어느 정도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 두 개의 지표를 PC로 환산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반등하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포션,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기관들의 우려, 특히 CMBS의 연체율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CLO 전체 연체율은 6.18까지 너무나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게 24년 본격적으로 만기 도래하는 대출 규모가 시작이 될 텐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CLO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금융위기가 다시 촉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가하게 CPI 데이터 보고 금리 빨리 내리지 않으면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거나 또는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이런 포지션을 잡는 게 유리하겠죠. 네, 감사합니다.